깊은 밤, 차가운 달빛 아래 숨죽인 궁궐의 뒷이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화려한 단청 아래 가려진 잔혹하고도 슬픈 비밀에 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힘을 보태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잠들어 있는 역사의 목소리를 깨우는데 가장 큰 에너지가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을 거슬러 고요함 속에 비명이 서려 있던 그날의 궁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방을 에워싼 높은 담벼락 너머로 서늘한 바람이 휘몰아치던 어느 깊은 가을밤이었습니다. 조선의 심장부, 왕실의 여인들이 거처하는 내명부는 겉으로 보기에 평온하기 이를 데 없었으나 그 내면은 숨막히는 침묵과 알 수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달조차 구름 뒤로 몸을 숨긴 그 시각, 중궁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한 작은 정각에서 낮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비명은 채 밖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밤 공기 속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튿날 새벽, 궁궐의 하루를 알리는 첫 닭이 울기도 전에 내명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하의 총애를 받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미모의 후궁, 희빈의 처소인 연하당의 보료 위에서 싸늘한 주검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녀의 나이 고작 19이었습니다. 갓 피어난 꽃처럼 생기가 넘치던 그녀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영혼까지 빼앗긴 듯 창백하게 질린 저적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그녀의 목덜미에 선명하게 새겨진 붉은 자국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밤에만 피어나는 기괴한 꽃의 형상을 닮아 있었으며 그 주변으로는 은은하게 향기로운 매화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처음 목격한 지밀라이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였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상궁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외상도 없었고 독을 마신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잠이 든 채로 숨을 거둔 것처럼 보였으나 그 목덜미의 붉은 꽃만은 불길한 징조처럼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순식간에 궁궐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나인들이 빨래를 하는 세답방에서도 수락 안의 분주한 도마소리 사이에서도 사람들은 죽은 희빈의 이야기를 속삭였습니다. 어젯밤 보름달이 구름에 가렸을 때 연하당 쪽에서 붉은 빛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는 이가 있었습니다. 혹은 검은 그림자가 담을 넘어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궁녀들을 공포에 떨게 한 것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저주받은 꽃에 관한 설화였습니다. 왕실의 여인 중 누군가가 감추고 싶은 추악한 욕망을 품을 때 밤에 피는 붉은 꽃이 그 목숨을 거두어 간다는 전설이었습니다. 내명부의 수장인 중전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각 입단속에 나섰습니다. 원인 불명의 죽음을 단순히 급체나 고질병으로 덮으려 했으나 공포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태였습니다. 궁궐의 밤은 이전보다 훨씬 무겁고 차가워졌습니다. 해가 지면 나인들은 둘씩 짝을 짓지 않고서는 처소 밖으로 나가지 못했고 작은 바람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서로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연하당 주위에는 금줄이 쳐졌고 도깨비의 소행이라느니 억울하게 죽은 옛 상궁의 원혼이라느니 하는 흉흉한 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어둠 속에 깊이 잠겨 있었습니다. 희빈이 죽음이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라고는 탁자 위에 놓인 타다 남은 형초 하나와 정체를 알 수 없는 붉은 비단 조각뿐이었습니다. 상선내관은 은밀히 명을 받아 희빈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죽기 전날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샅샅이 뒤졌으나 이심스러운 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그녀가 죽기 며칠 전부터 거울을 보며 누군가와 대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어린 무수리의 증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아무도 없으나 희빈은 마치 눈앞에 사랑하는 연인이기라도 한 듯 수줍이 웃으며 머리를 빗었다고 합니다. 그 웃음 끝에 찾아온 것은 싸늘한 죽음과 목덜미의 붉은 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급사가 아니었습니다. 궁궐이라는 거대한 감옥 안에서 누군가가 치밀하게 설계한 죽음의 의식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시기와 질투, 권력을 향한 끝없는 갈망이 뒤섞인 내명부에서 죽음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또 다른 정각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데뷔전을 모시던 고참 상궁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희빈과 똑같은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외상도 없으나 목덜미에 피어난 붉은 꽃, 그리고 방안을 가득 채운 매화향. 이제 소문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궁궐 안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으며 그것이 차례차례 여인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궁궐의 그림자는 더욱 길게 넓어집니다. 촛불 하나의 의지에 밤을 지새우는 나인들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고 굳게 닫힌 정각의 문 너머에서는 누군가의 은밀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밤에 피는 붉은 꽃은 과연 누구의 원한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비극적인 환상일까요? 이 모든 일의 시작점에는 오래전 잊혀졌던 한 여인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전 왕의 승은을 입었으나 누명을 쓰고 쫓겨났던 한 궁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가 궁을 떠나며 남겼던 저주의 말이 이제야 현실이 되어 돌아온 것일까요? 서늘한 바람이 문창지를 흔드는 이 밤, 다음 희생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이 붉은 꽃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인지 궁궐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깊은 밤, 마을의 가장 외진 구석에 자리한 금줄이 쳐진 숲은 소름 끼칠 정도의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마른 나뭇가지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날카로운 비명처럼 고요를 깼고 그 소리에 스스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한 남자가 숲의 심장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잊혀진 금기이자 사건의 실마리를 쥐고 있을 유일한 장소인 고대의 우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이곳은 수십 년 전부터 마을의 어른들이 아이들의 접근을 엄격히 금지해온 땅이었습니다. 귀신이 나온다는 흉흉한 소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더 근원적인 공포. 한 번 발을 들이면 영혼의 일부를 잃어버린다는 무시무시한 전설이 서린 곳이었기에 사람들은 이곳을 지도에서 지워버리듯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강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제 사라진 동생의 마지막 흔적이 이 숲의 경계에서 발견되었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쉬쉬하며 입을 다물 때 그가 기댈 곳은 오직 이 저주받은 우물뿐이었습니다. 숲의 공기는 차갑다 못해 날카로웠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이마신 공기에서는 이끼 낀 돌의 냄새와 썩은 낙엽의 악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금속성이 섞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숲의 한복판, 거대한 느티나무 아래에 몸을 숨긴 채 웅크리고 있는 우물의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투박한 돌을 쌓아 만든 그 우물은 마치 땅바닥에 뚫린 검은 잎처럼 보였습니다. 우물 주변을 둘러싼 새끼줄은 이미 비바람에 사가 헤어져 있었고 그 위에 매달린 빛바랜 부역들은 바람 한 점 없는 밤임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쁘게 너풀거렸습니다. 강우는 우물가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를 때리는 고동처럼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내 조심스럽게 전원을 켰습니다. 가느다란 빗줄기가 우물의 입구를 비추자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온 거친 돌의 질감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물 안쪽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고 빛조차 그 어둠에 먹혀버리는 듯 했습니다. 우물 가장자리에 손을 얹자 얼음장처럼 차가운 기운이 손바닥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야 할 정적 속에서 아주 가냘프고 낮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람소리도 산짐승의 울음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입을 맞추어 무언가를 낮게 읊조리는 듯한 기묘한 속삭임이었습니다. 강우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물 깊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소리는 처음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웅얼거림이었으나 점차 하나의 단어로 응집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라. 이것은 너의 자리가 아니다. 아니면 그것은 도와달라는 간절한 비명이었을까요? 강우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뒤덮였고 등줄기를 파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우물 안쪽, 이끼 낀 돌틈 사이에 무언가 반짝이는 물체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상체를 더 깊이 숙여 우물 속을 살폈습니다. 손전등의 빛을 한 곳으로 집지마자 물이 거의 말라버린 바닥 근처에 돌틈에 걸려있는 은색 팔찌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어제까지 동생의 손목바닥에 채워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강우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두려움은 순식간에 절박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팔찌를 확인하기 위해 더 깊숙이 우물 속으로 몸을 밀어넣었습니다. 그 순간
속삭임이 갑자기 거대한 소음으로 돌변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수천 개의 입이 그의 귓가에서 동시에 소리를 지르는 듯한 압박감이 몰려왔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그는 우물벽을 짚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말라 있어야 할 우물바닥에서 검은 액체가 소리 없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끈적하고 어두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는 그림자들이 우물벽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강우는 뒤로 물러너려 했지만 몸이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물 속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은 이제 명확한 형태를 갖추어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강우야, 너도 보러 왔구나. 그것은 분명 실종된 동생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뒤에는 차가운 조소와 알 수 없는 증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고 싶었지만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수많은 눈동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에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 팔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운 은색 팔찌에 닿는 순간 우물 전체가 거대한 진동과 함께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팔찌를 움켜쥐자마자 그는 뒤쪽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동시에 우물 속에서 솟구치던 검은 그림자들은 연기처럼 흩어져 사라졌고 숲에는 다시 죽음 같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강우는 가쁜 숨을 몰아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바닥 안에는 차가운 메탈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동생의 팔찌였습니다. 하지만 팔찌를 살피던 그의 손길이 멈췄습니다. 은색 팔찌의 안쪽에는 그전에는 본 적이 없는 괴기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 문양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가늘게 맥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물 안에서 다시금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아까보다 훨씬 더 가깝고 바로 그의 발밑에서 들려오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이 우물은 단순히 무언가가 버려지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의 오랜 심의를 먹고 자라는 거대한 입이자 과거의 죄락을 가두어둔 감옥이었습니다. 동생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 우물이 불러들인 것이었습니다. 강우는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꽉 쥐었습니다. 우물 속의 속삭임은 이제 그에게 무언가를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산 위쪽, 버려진 사당으로 가라는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밤안개가 더욱 짙어지며 우물의 형체를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우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우물 속의 속삭임이 그의 영혼 깊은 곳에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찍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숲을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등 뒤로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우물의 속삭임이 뱀처럼 긴 여윤을 남기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너도 결국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이다. 그 불길한 예언은 밤바람에 실려 숲 전체로 퍼져나갔고 마을의 등불들은 마치 누군가 입으로 불어끈 것처럼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강우의 손에 들린 손전등이 빤빡거리며 꺼져갔지만 그의 눈은 이제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을 만큼 기묘하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금지된 우물을 조사하러 왔던 남사는 이제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 거대한 비극의 중심부로 걸어들어간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장기말이 되어 있었습니다. 깊은 숲을 빠져나오는 그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질 때마다 우물 안의 어둠은 더 깊게 자라나 다음 희생자를 기다리며 고요히 숨을 죽였습니다. 궁궐의 가장 깊고 어두운 그림자 아래 시간조차 길을 잃은 채 머물러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서늘한 냉기가 감도는 지하 보관소의 문을 열자 수백 년 동안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았던 먼지들이 마치 회색 눈처럼 허공으로 흩날렸습니다. 촛불 하나의 의지에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바닥의 낡은 돌판이 비명을 지르듯 삐걱거렸고 그 소리는 거대한 침묵의 바다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사방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이곳은 승리한 자들이 기록한 역사의 뒤편에 버려진 패배한 자들의 무덤이자 잊힌 진실이 숨쉬는 금단의 구역이었습니다. 벽면 가득 메워진 서가에는 가죽이 해지고 좀이 먹은 책들이 위태롭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중 유독 붉은 인장이 찍힌 채 쇠사슬로 묶인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슬을 풀고 뚜껑을 열자 퀴퀴한 종이 냄새와 함께 차가운 한기가 온 몸을 휘감았습니다. 그것은 왕실의 공식 기록인 실록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지워진 자들의 명단이 적힌 비망록이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나타난 것은 검은 먹물로 굵게 덧칠해진 이름들이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그 흔적 밑으로 희미하게 남아있는 글자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반역자로 몰려 처형당한 충신들도 아니었고 외세와 내통한 간첩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왕실의 치명적인 결점이나 추악한 스캔들을 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에서 존재 자체가 삭제되어야 했던 희생자들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수십 년 전에 어느 보름달 밤 궁궐의 후원에서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당시의 왕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친형제들을 독살했고 그 과정을 지켜본 어린 궁녀들과 내관들을 한자리에 모아 몰살시켰습니다. 기록자는 떨리는 필체로 그날의 비명을 종이 위에 새겨 넣었습니다. 피냄새가 진동하던 연못가와 차갑게 식어가는 시신들을 바라보며 왕은 단 한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들의 이름이 단 한자라도 남겨진다면 그것을 적은 자의 삼족을 멸하리라. 그 서슬퍼런 명을 받들어 사관들은 붓을 꺾어야 했고 기록은 난도질당했습니다. 지워진 이름들 곁에는 그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짧은 유언들이나 그들이 사랑했던 가족들의 이름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한 어린 궁녀는 죽음을 앞두고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손톱으로 종이를 긁어 흔적을 남겼고 어떤 학자는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정의가 권력이라는 괴물 앞에서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피눈물로 기록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들의 원통함이 서린 울음소리가 귓가를 맴도는 듯했습니다. 왕실의 고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쳐내야 했던 썩은 가지들로 치부되기엔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뜨거웠고 진실했습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이를 위해 입을 닫았고 누군가는 진실을 알리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투쟁과 희생의 결과는 오직 검은 먹물 아래 잠긴 무명의 공포뿐이었습니다. 비망록의 뒷부분으로 갈수록 기록은 더욱 참혹해졌습니다. 왕실의 혈통에 섞인 부정한 비밀을 감추기 위해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아이들,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 되어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처리된 후궁들, 그들은 죽어서도 이름을 갖지 못했고 제사상 하나 받지 못한 채 구천을 떠도는 망령이 되었습니다. 기록자는 이 비망록을 작성하며 매일 밤 가위 눌림에 시달렸노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들의 억울함을 기억해야 하기에 목숨을 걸고 이 비밀의 책을 남긴다는 문장이 마지막 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촛불이 파르르 떨리며 꺼질 듯 흔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워진 이름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먹물자국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눈망울이 나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죽음은 그저 왕조의 안녕을 위한 사소한 대가였습니까? 이 기록을 발견한 순간 역사는 다시 써져야만 했습니다. 찬란한 금빛으로 도배된 왕궁의 전설 뒤에는 이처럼 이름도 없이 쓰러져간 수천 명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의 재단에 바쳐진 재물이었으며 화려한 왕관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짓밟힌 초석들이었습니다. 지워진 이름들을 하나하나 손끝으로 덧쓰며 나는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줄 것을 다짐했습니다. 세상이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역사가 그들을 외면한다면 이 차가운 지하 보관소의 먼지 속에 잠든 기록이라도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억울하게 지워진 이름 하나하나가 다시 빛을 보고 그들의 억눌린 사연이 바람을 타고 만천하에 울려 퍼질 때까지 진실은 결코 잠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침묵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어둠 속에 감춰졌던 비릿한 피해 역사와 왕실의 은폐된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역사의 진짜 맨만 얼굴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비망록을 품에 안고 밖으로 나서는 길,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벽 종소리는 마치 지워진 자들을 위한 위령곡처럼 장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종이 위에서 지워졌을 모르지만 이곳에 남은 기록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는 지우는 자의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자의 것이기에 나는 오늘 이 어둠 속에서 되찾은 이름들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과거의 망령들이 속삭입니다. 잊지 말아달라고, 우리의 존재를 단 한 번이라도 불러달라고. 이제 그 부름에 답할 차례입니다. 화려한 궁궐의 기둥마다 스며있는 그들의 한숨을, 황금빛 지붕 아래 숨겨진 그들의 고통을 이제는 온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지워진 이름들이 다시 살아나 숨을 쉬기 시작하는 그날, 왕실의 거대한 거짓은 무너지고 진정한 정의의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 길은 멀고 험하겠지만 품 안의 비망록이 내뿜는 뜨거운 온기가 나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자들이 산자에게 건네는 마지막 희망이자 진실을 향한 멈출 수 없는 전진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한옥의 뒷마당에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진 빗방울이
마당의 흙을 파헤치며 기괴한 소리를 내던 그 밤. 이 가문의 주인인 김대감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외부의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방 안은 지나치게 정갈했고 가구 하나 흐트러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이한 점은 김대감의 오른손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무언가 소중한 것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듯 주먹을 꽉 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관가에서 나온 수사관들이 조심스럽게 그의 손가락 바닥을 펴자 그 안에서 영롱하면서도 서늘한 기운을 내뿜는 물건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짙은 초록빛을 머금은 옷가락지였습니다. 그 옷가락지가 방바닥을 구를 때 곁을 지키던 노복은 숨이 멎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뒷걸음질 텄습니다. 가락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십수년 전 이 집안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던 한 여인의 유품이자 가문에서 금기어로 통하던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옥의 색깔은 맑은 비취색이어야 했으나 어째서인지 그 가락지에는 핏줄처럼 가느다란 붉은 선들이 엉켜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혈관이 그 안에서 맥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옷가락지는 원래 김대감의 첫째 부인이었던 명예 부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문의 위신을 지키려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냉대 속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골방에 갇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명예 부인이 숨을 거두기 직전 그녀의 손가락에는 바로 이 옷가락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를 토하며 유언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이 가락지가 다시 눈앞에 나타나는 날, 이 집안의 누구도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서슬퍼런 저주였습니다. 김대감의 시신 곁에서 발견된 이 증거물은 단순한 살인사건을 넘어선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수사관은 가락지를 집어들어 불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순간 가락지 구멍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새어나오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일렁이며 그림자가 벽면을 타고 기어올랐습니다. 김대감의 목에는 보이지 않는 손에 졸린 듯한 검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옷가락지에 서린 원한이 물리적인 힘이 되어 그의 숨통을 조인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이 전설을 이용해 치밀한 복수를 설계한 것일까요? 사건을 파헤치던 젊은 포교는 마을 노인들을 찾아다니며 가락지에 얽힌 더 깊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명예 부인이 죽은 후 그 가락지는 그녀와 함께 매장되었습니다. 무덤이 파헤쳐진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은 자의 물건이 살아있는 자의 침소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포교는 밤마다 김대감의 방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하인들의 증언에 주목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가늘고 길게 이어지다가 반드시 옷가락지가 바닥에 부딪히는 맑은 소리와 함께 멈추곤 했다는 것입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김대감의 추악한 비밀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그는 명예 부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죽은 뒤 그녀의 친정 식구들까지 몰락시켜 가산을 탕취했습니다. 가락지는 명예 부인이 친정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유일한 가보였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그것은 자존심이자 마지막 생명줄이었습니다. 김대감은 그녀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그 가락지를 탐내어 강제로 빼앗으려 했으나 죽은 부인의 손가락이 바위처럼 굳어 끝내 가져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락지가 김대감의 죽음과 함께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김대감의 주먹 속에 들어있던 가락지는 마치 그가 죽음의 순간에 필사적으로 그것을 거부하려 했던 것인지 아니면 죽어서라도 그것을 소유하려 했던 것인지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포교는 사건 현장을 다시 조사하던 중 방구석 병풍 뒤에서 낡은 서찰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김대감이 죽기 전날 밤 쓴 것으로 보이는 고백서였습니다. 서찰에는 매일 밤 침상 위에 나타난 옷가락지에 대한 공포가 떨리는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멀리 내버려도
우물 속에 던져 넣어도 다음 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머리맡에 놓여 있었던 가락지. 김대감은 점점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락지에서 흘러나오는 명예부인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목에 이 가락지를 끼워드리지요. 라는 서늘한 속삭임이 방안을 가득 채웠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의 종말을 예감했습니다. 김대감의 목에 남은 검붉은 자국은 가락지의 크기와 일치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가락지가 거대한 올가미가 되어 그의 목을 조인 것 같은 형상이었습니다. 마침내 사건은 미제로 종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법으로 심판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이었음을 말입니다. 옷가락지는 관가의 증거물 보관함에 넣어졌으나 다음 날 아침 보관함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락지가 사라진 자리는 오직 서늘한 습기와 함께 진한 이끼 냄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가락지가 다음 희생자를 찾아 떠났다고 믿었습니다. 명예부인의 죽음에 가담했던 다른 이들, 방관했던 이들의 이름이 하나둘 거론될 때마다 마을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어느덧 비가 그치고 달이 떴지만 김대감의 저택은 여전히 음산한 기운에 덮여 있었습니다. 이제 가락지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은 바람소리 속에서도 옷가락지가 바닥을 구르는 쟁강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은 억울하게 죽어간 혼이 보내는 경고이자 끝나지 않은 복수의 서막이었습니다. 죄 지은 자는 잠들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자신의 손가락을 내려다봅니다. 혹시라도 그 차가운 초록빛 고리가 자신의 손에 끼워져 있지는 않을지 두려워하며 말입니다. 원한은 옥의 단단함보다 깊고 저주는 세월의 흐름보다 깁니다. 옷가락지의 전설은 그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인간의 탐욕과 배신이 낳은 비극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진실은 땅속에 묻힐 수 있어도 억울한 넋이 깃든 물건은 결코 침묵하지 않는 법입니다. 깊은 밤, 당신의 방 문 밖에서 무언가 구르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당신이 잊고 지냈던 과거의 그림자가 찾아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옷가락지의 저주는 이제 막 또 다른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었고 차가운 빗줄기는 도시의 소음을 삼켜버린 채 아스팔트 위로 무겁게 내리앉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조차 비에 젖어 흐릿하게 번지는 골목길. 강진우는 코트 주머니 속에 든 낡은 서류 봉투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 거대한 도시를 지탱하는 권력의 뿌리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 증명할 유일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그는 이제 쫓기는 짐승이었고 그를 쫓는 사냥꾼들은 그림자 속에서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무릉덩이가 튀어오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진우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감각에 멈춰섰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낡은 건물의 실외기가 돌아가는 기계음과 빗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직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추적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권력이 휘두르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이미 그의 목덜미를 겨누고 있는 듯한 압박감이었습니다. 진우는 좁은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향하려 했지만 갑자기 나타난 검은 세단 2대가 그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타이어가 젖은 노면을 긁는 내는 날카로운 소음이 고요를 깼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비 한 방울 묻히지 않을 듯한 정갈한 몸짓으로 내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오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프로그램된 기계와 같은 차가움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들 사이로 중후한 체격의 사내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우산을 든 수행원의 비호를 받으며 진우 앞에 멈춰섰습니다. 사내의 입술 끝이 비릿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세상이 참 좁다고 그는 나지막히 읊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진우의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당신이 가진 그 종이 뭉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지 생각해 보았느냐는 물음이 돌아왔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숨을 내뱉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목숨을 뺏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죽어간 이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내의 웃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기괴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정의라는 것이 얼마나 값싼 환상인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힘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며 그는 혀를 찼습니다. 사내가 가볍게 손짓하자 정장의 사내들이 진우를 포위하며 좁혀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뒤로 물러섰지만 뒤편 역시 또 다른 그림자들에 의해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눈을 가렸지만 진우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가 품은 서류는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그를 믿고 죽어간 동료의 유언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내가 달려들었습니다. 진우는 필사적으로 몸을 날려 공격을 피했지만 이어진 두 번째 사내의 발길질이 그의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둔탁한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상처 부위를 적시며 고통을 배가시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칼날의 차가운 금소금이 들렸습니다. 권력자들의 암살자들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진우는 제거해야 할 불필요한 노이즈에 불과했습니다. 사내는 진우에게 다가와 그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들어 올렸습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진우의 얼굴을 응시하며 사내는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너 하나 없어진다고 세상이 변할 것 같으냐고. 진실은 내일 아침이면 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진우는 흐릿해지는 정신 속에서도 코트 안에 봉투를 놓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힘을 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쓰러진다면 저들이 바라는 대로 어둠은 영원히 빛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억누르는 사내의 팔을 혼신의 힘을 다해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깨진 병조각을 움켜쥐었습니다. 날카로운 유리가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흘렀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뿐이었습니다. 진우는 앞을 가로막는 사내의 허점을 노려 몸을 던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격에 사내가 주춤하는 사이 진우는 좁은 건물 틈새로 몸을 날렸습니다. 등 뒤에서 거함 소리와 급박한 발자국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폐로 들어오는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시야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그는 어두운 지하 주차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미로처럼 얽힌 기둥 사이를 지나며 그는 추격자들을 따돌리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체력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옆구리의 통증은 감각을 마비시킬 정도로 심해졌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에 붉은 핏자국이 점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추격자들의 구두 소리가 지하 공간에 메아리며 다가왔습니다. 진우는 어느 낡은 트럭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몸을 밀착시킨 채 그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 두려워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바로 옆 기둥 너머로 손전등의 불빛이 훑어 지나갔습니다. 숨이 막히는 긴장감이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경찰사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것인지 아니면 우연한 순찰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소리는 어둠 속의 추격자들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했습니다. 사내는 혀를 차며 무전기에 대고 무언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상황이 번거롭게 되었다는 듯이 그들은 서둘러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리더는 마지막으로 진우가 숨어있을 법한 방향을 노려보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았을지 모르지만 이 도시 어디에도 네가 숨을 곳은 없다고 말입니다. 그림자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정적이 찾아온 뒤에도 진우는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처럼 떨려왔고 의식은 자꾸만 저 먼 심연 속으로 가라앉으려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코트 안의 봉투를 꺼내보았습니다. 비에 젖고 구겨졌지만 그 안의 진실은 아직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벽을 짚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거대한 산을 넘는 것 같은 고통이었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권력의 어둠은 예상보다 깊고 넓었으며 그들의 손길은 이미 도시의 모세혈관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지옥 같은 밤을 견디어내고 내일의 태양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주차장 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빗줄기는 한결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지평선 너머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젖은 얼굴을 닦아내며 멀리 보이는 도심의 불빛을 응시했습니다. 저 화려한 불빛 아래 숨겨진 추악한 그림자들을 향해 그는 피 묻은 서류 봉투를 가슴 깊이 품고 다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주가 아니라 더 큰 전쟁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그는 보았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아주 작은 불꽃조차도 얼마나 눈부시게 빛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결코 꺾이지 않을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푸르스름한 어둠이 대지 위에 무겁게 내려앉은 시각, 산맥의 능선 너머로 희미한 빛의 줄기가 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장 깊은 어둠이 물러가는 이 시간, 세상은 숨을 죽인 채 다가올 빛을 기다리지만 누군가에게 이 새벽은 해묵은 고통과 마주해야 하는 잔인한 순간입니다. 차가운 이슬을 머금은 풀숲 사이로 서늘한 바람이 지나갈 때 오래도록 닫혀있던 진실의 문이 마른 나무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립니다. 수십 년 동안 켜켜이 쌓인 먼지 아래 묻혀있던 이야기는 비릿한 피냄새와 함께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때는 단단한 연정이었고 또 한때는 맹목적인 충성이었던 마음들이 뒤엉켜 만들어낸 비극은 이제야 그 뒤틀린 실체를 보여줍니다. 원한의 시작은 거창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오해, 전해지지 못한 단 한마디의 진심, 그리고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선택했던 어설픈 거짓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불씨가 세월이라는 바람을 타고 거대한 불길이 되어 서로의 삶을 송두리째 태워버렸음을 이제야 마주보게 된 두 사람은 깨닫습니다. 칼끝을 겨누며 서로를 증오하던 눈빛 속에 흔들림이 일어납니다. 평생을 두고 갚아야 할 원수라고 믿었던 이의 등 뒤로 들이운 그림자가 자신과 꼭 닮아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복수의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가슴속에서는 승리의 환희 대신 시린 통증이 밀려듭니다. 진실은 때로 구원보다 더 잔혹한 법입니다. 내가 미워했던 것이 상대가 아니라 그에 투영된 나의 아픔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무기는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집니다. 쇠붙이가 돌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날카로운 소리는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고 그 파열음은 마치 굳어있던 심장이 터지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말을 잃은 침묵 속에서 비로소 해원이 시작됩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용서한다는 말도 뱉지 못한 채 두 사람은 그저 서로의 텅 빈 눈동자를 응시할 뿐입니다. 원한이라는 쇠사슬에 묶여있던 영혼들은 새벽녘 안개가 걷히듯 서서히 자유를 얻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과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의 얼굴이 안개 속에 어른거립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남겨진 자들은 그 침묵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흐느낍니다. 통곡조차 나오지 않는 깊은 슬픔이 가슴 한구석을 헤집어 놓습니다. 해가 지평선 위로 고개를 내밀며 세상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찬란한 빛 아래에서 지난밤의 어두운 비밀들은 하나둘 휘발되어 사라집니다. 그러나 원한이 씻겨 내려간 자리에는 허무라는 이름의 거대한 구멍이 남습니다. 이제 갈 곳을 잃은 분노는 어디로 향해야 하는 걸까요? 남겨진 자들은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폐허가 된 삶의 터전을 굽어봅니다. 누군가는 무너진 담벼락을 다시 쌓아 올릴 것이고 누군가는 사랑했던 이의 유품을 가슴에 품고 평생을 유랑할 것입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아침 햇살 속에 녹아듭니다. 떠나간 이들이 남긴 것은 원망이 아니라 살아가라는 당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메리를 스칩니다. 원한을 풀고 난 뒤에야 보이는 것들, 이를테면 뺨을 스치는 산들바람이나 이름 모를 들꽃의 향기 같은 것들이 비로소 살아있는 자의 감각을 자극합니다. 비극의 끝자락에서 피어난 이 애잔한 감정은 슬픔이면서도 동시에 생을 향한 지독한 갈망입니다. 가슴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눈물이 되어 뺨을 흐를 때 비로소 길고 길었던 이들의 밤이 끝났음을 선언합니다. 세상은 다시금 활기로 가득 차고 사람들은 어제의 비극을 잊은 채 각자의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진실의 무게를 견뎌낸 이들의 가슴 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새벽의 기억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원망하며 보낸 시간보다 더 오래도록 그들을 붙잡아두는 살아남은 자들이 짊어져야 할 거룩한 형벌이자 복정일 것입니다. 새벽의 한은 그렇게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지며 남겨진 자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제 어떤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할 것이냐고. 이 짙은 여훈이 여러분의 가슴에도 작은 파동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이야기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제6장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앞으로 이어질 더 깊고 진한 서사들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신다면 더없이 큰 기쁨이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도 변치 않는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고 깊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